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이 곧 음식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과하거나 넘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는 식약동은 즉 음식은 약과 그 뿌리가 같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으며 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된다는 것인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내일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들어오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또 목요일을 놓치셨다면 일요일 4시에 재방송이 나갑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이야기 코너인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미국의 식품 안전 문제를 다룬 다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는 음식에 감춰진 더러운 진실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분의 고정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음식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우리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담겨진 더러운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요. 기대가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는 저희가 노래 한 곡이 나가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두 패널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있지만 Baby I know it's already over 아무리 원해도 너는 이제 이미 끝나버린 지난 날의 한편의 영화였었단 걸 나는 마지막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잘 지내라던 그 목소리 다 그마저도 내겐 예뻤어 내게 보여준 눈물까지 너와 가졌던 순간들을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네, 데이식스의 예뻤어, You're Beautiful이라는 곡을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2017년에 나오는 음악인데요. 박은선 씨가 추천해 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니 제가 어느 날 TV를 봤는데 이효리 씨가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추천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신곡이 아니라 2016년 곡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효리 씨가 반려견이 그날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도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요. 순심인가 키우셨잖아요. 그 반려견 네. 무슨 강아지라고 하죠? 유기견 키우셨잖아요. 네. 근데 미리 약속 선약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차를 타고 딱 나가서 드라이브를 딱 가시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왔대요. 근데 이 노래 내용이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데 헤어질 때 그 너무 모습조차 너무 예뻤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 둘의 이런 걸 회상하며 너무 예뻤다는 이런 내용인데 강아지랑 자기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계속 그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려서 이 가수를 찾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프로에 초청을 해서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봤었거든요. 그걸 듣고 이 노래를 듣는데 이효리 씨가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노래가 네. 너무 좋고. 네. 가족을 보내는 그 상황에서 떠올랐던 네. 그 막 You're Beautiful에서 이제 이게 과거형이잖아. 네. 너무 예뻤다. 네. 다시는 뭐 마음속 이쁨이 그대로 살아있을 거니까 네. 갑자기 뭉클해지는데. 저는 이제 그쵸. 반려견을 맞아요. 키우는 맞아요. 입장에서 네. 노견이 그럴 것 있거든요. 같아. 네. 노견이 있어서 보내는 날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이 좀 절절 얼마나 했을까라는 것이 네. 느껴집니다, 가슴으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저 고정 패널이시잖아요.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실 거죠. 아마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저는 만성동에서 사는 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정민님, 박은서님과 두 분 함께 오늘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이야기.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이야기 이 코너는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거기서 느낀 점, 그 영화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두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나, 고민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지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자, 두 분 함께 해주실 거고요. 오늘의 영화는 다큐죠. 다큐 포이즌, 이제 영어로 포이즌이라고 하면 독이 되는 거겠죠. 근데 네.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것을 번역을 음식에 감춰진 더러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가 어떤 것인지 최정민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다큐는 따끈따끈하다고 해야 하나? 나온 지 1년이 안 된 다큐예요. 2023년도에 나왔고 미국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다큐인데 병원군 그 피해자들 가족들과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식품 안전을 위한 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방면에서 이 식품 매개 질병의 심각성을 다루는 다큐입니다. 네, 음식에 대한 얘기. 음식은 사실 우리의 일상과 너무너무 밀접한 것이죠.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물론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특히 이제 미국의 현실을 두고 보는 것인데 사실은 꼭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우리 이 코너를 네. 이번 코너에서 그것을 가져왔는데요. 그럼 두 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그 먹는 음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러면 안전하다면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 있죠. 농수산물이라고 뭐 축엽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물건을 먹는 음식을 구매를 할 때 가장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구매를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유기농 제품 많이 사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다큐를 보니까 유기농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다큐를 보면 볼수록 먹는 게 너무 걱정해. 이제까지 계속 다큐 볼 때마다 대체 뭘 먹어야 될까? 뭐 고기가 안 좋다, 생선류가 안 좋다. 그러면 채소는 괜찮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채소도 문제가 많아서. 네, 이제 조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인데 이제 유기농도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그쵸. 있는 그래서 네. 모든 음식을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농도 거기에 나오는 유기농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용이 있으니까 우리 좀 더 그 얘기는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 네. 딸이 그 약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있는 식품 좀 배제하는 편이고 설탕이 없다고 해서 설탕 뭐 대체 식품으로 뭐 대체류로 뭐 감미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미료가 또 뭐 발암물질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없는 건 있나 그런 것 좀 보는 편이고 또 이제 너무나 제가 그 성분 표시에 너무 모르는 그런 화학적인 그런 단어가 많으면 사실 잘 안 사시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뭐 일일이 다 찾아볼 수도 없고 뭐 색소 뭐 번호로 막 써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배제해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 은서님은 굉장히 알뜰한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 쇼핑할 때 뒤에 있는 성분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냐면 앞에 있는 이게 뭐가 더 들어가 있다, 무슨 영양소가 있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물건을 고르시는데 뒤에 성분표 본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쇼핑 습관입니다. 저는 그런 거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친구들이 그런 건 보는데 유통기한은 안 보냐. 그건 유통기간입니다. 유통기간하고 우리가 저는 유통기간 봐요. 네. 저는 한 번씩 까먹고 먹을 때 있거든요. 네. 오늘 유통기한 지나. 유통기간 지나도 사실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그런 건 잘 보면서 유통기간은 안 봐. 근데 사실은 그 유통기간이지. 네. 자, 그러면 최정민님께서는 쇼핑할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이제 마트나 슈퍼에 가공식품이나 식품이 들어왔을 때는 법에서 허용하는 뭐 그런 것들을 다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믿고 먹는 편인데 외관 봐요. 외관 봐서 너무나 반짝거리는 건 안 해요. 안 하고 그리고 너무 큰 것도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유통기간 보고 그거 넘으면 절대로 저희 집에서는 안 먹거든요. 아무도. 네. 저만 좀 신경 좀 둔한 편이라서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원산지도 보고 방금 말씀하셨던 첨가물도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미국 스스로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과 식품망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위험한 식품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 다큐에서 말하는데 그걸 보시면서 두 분이 이제 두 분 다 다큐를 보셨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잖아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이셨어요. 보라색 머리 할머니.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미국에 산다. 그래서 안전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미국에 사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라의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교수님께- 그렇지 않은 것이 알게 그렇죠. 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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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이제 자본주의가 정말 무섭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먹을 거 조심하라는 거 중국 갈 때 많이 듣거든요. 중국 네네. 여행 가면 먹을 거 조심해라. 거기 먹을 거 장난 많이 치니까 조심해라. 근데 중국은 그런 걸로 장난치면 정부에서 엄청 되게 사형하거나 엄청 네, 법이 맞아요. 무섭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미국은 이게 좀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고 네. 그냥 묻히는 사실이 이게 그 자본주의 힘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끝판왕. 저도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원래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존재 이유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있는 이유는 그러한 기업을, 그러니까 뭐 기업을 꼭 제재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절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러한 정부의 기능이 이미 사라졌구나. 그냥 기업이 정부 위에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로비에 의해서 식품 회사들이라든지 또 법안도 국회의원, 상원, 하원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들이 로비스트가 네. 하는구나. 그래서 그야말로 로비의 천국이구나. 그래서 거기는 로비들의 나라, 국민의 안전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이구나. 그래서 좀 쇼킹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전이 가장 우선이시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것에서 저도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면 좀 안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수입한 것이 아니고 미국 자체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먹고 어떤 분은 생명을 잃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생명을 사실은 구하기도 했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여러 가지 그 개인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었는데 그 덜 익은 그 햄버거 패티로 인한 그 햄버거병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좀 우리나라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 다큐에서 나오는 그 햄버거병에 대한 사례를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게 저희도 이제 불과 10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지만 그 전으로 해서 1993년도에 워싱턴주에서 있었던 한 800명 정도가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고 그리고 4명이 그때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잭 인 더 박스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은 10세 이하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이제 소소하고 실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4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800명 정도는 뇌 손상, 뭐 신장 여러 가지 문제를 평생 안고 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햄버거병이 무엇인가 알고 보았더니 대장균 0157이라고 하는 이 병원균 때문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잭 인 더 박스는 그러니까 원래 패스트푸드점은 68도에서 햄버거를 과열을 해서 식품으로 내놔야 하는 상품으로 내놔야 하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68도에서 가열을 해야만이 있는 대장균들이 모두 죽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온도를 낮춰서 그럼 가열했을까요? 이유가 너무나 고기가 질겨져서 네.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잭 인 더 박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이제 본사에다가 건의를 올렸어요. 고객들이 햄버거가 계속 덜 익었다고 하는 민원을 넣는다. 그랬더니 본사에서는 고기가 질겨지니까 그대로 60도에서 가열하라라고 지침을 내려지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네. 제가 여기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많은 어떤 아이들이 좀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패티. 그래서 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68도에서 가열을 해야만이 거기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균이겠죠. 그런 네네. 것들이 제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햄버거 패티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어서 햄버거 패티는 이제 소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햄버거 패티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고기가 아니라 다양한 동물, 여러 마리의 동물들의 고기를 가지고 와서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네. 이 세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게 더 무서운 것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점을 좀 하나 더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박원순 씨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햄버거 사건이 있었었죠.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6년에 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은 4살 아이가 그 식중독에 걸렸는데 그래서 결국으로는 지금 신장의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도 똑같이 이제 덜 익은 패티를 먹고 그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도 이제 안산에서 그 유치원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식중독 그 식중독 이름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장을 다 파괴해가지고 결국엔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 무서운 음, 식중독이라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신장의 기능을 제대로 그쵸. 못하기 때문에 계속 평생 투석을 받거나. 네, 얼마나 끔찍해요. 네. 그, 그 아이도 지금 평생 투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후로는 이러한 햄버거병의 사례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네. 크게 네. 문제시 되고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시민 단체들이 네.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제 네. 무조건 그 햄버거는 68도 이상에서 익혀 먹어야 한다라는 거. 네. 그런데 간혹 이제 또 햄버거 먹는 사람은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또 햄버거를 먹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몇 도까지 올려서 구워달라라고 얘기를 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큐에서 봤는데 네. 그때 이 잭인더 박스에서 승소한 변호사가 네. 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 먹을 거예요? 그때 햄버거를 먹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햄버거 주문할 때 68도로 맞춰서 꼭 해주시고라고 특별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햄버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스테이크도 이제 햄버거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아까 소고기에서 네. 와서 패트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그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스테이크도 막 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생으로 먹는 거의 그 우리가 보면은 그 스테이크 먹을 때 어떻게 레이어로,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미디엄 웰단 뭐 예. 레어 그런 식으로 예.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갈아진 고기하고 스테이크가 다른 것은 아까 공일오칠. 0157 그 세균이 그 스테이크 고기 속 안으로는 침투를 안 하고 이 면에만 묻는데요. 그래서 스테이크는 양쪽을 구워버리니까. 굽잖아요. 네. 구우니까 사라지는데 갈아진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속 안에까지 침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 다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400마리 정도가 섞인 고기라고 해요. 그 갈아진 네. 고기들은. 네. 그러니까 어떤 소에서 그게 침투했을지 모르고 그게 소관까지 침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바짝 속에까지 익혀야 되는데 그걸 안 익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햄버거에서 그게 발생을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렇겠군요. 그런 네. 차이점이 있군요. 네네. 아, 네. 그러니까 햄버거는 가능한 먹지 않는 것이. 잘 익혀서 먹는 걸로 68도로 가열해가지고 먹어야겠죠. 네. 햄버거는 문제 많잖아요. 막 썩지도 않는다고 뭐 2년을 놨는데 네, 그 그럼요. 번이 썩지도 않는다 막 그런 네. 기사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죠? 왜 썩지 않는지 아시나요, 박선생님?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썩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러면 불가능한데, 그죠? 빵이 안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빵이 번이 안 썩는다. 그렇죠. 네. 빵에도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능한 패스트푸드는 먹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은 한 번은 제가 그 맥도날드에 가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햄버거 그 맥도날드에 가시면 그 채식 버거가 있습니다. 미라클 버거라고 저 그걸 네. 꼭 드신다면 네. 그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네. 콩고기로 만드는 미라클 버거. 그래요. 맛있나요? 맛은 어쩔 수 없는 저 개인적인 그건 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패스트푸드는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꼭 간다면 추천을 드리고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햄버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햄버거 그러면 햄버거만 안 먹으면 많은 어떤 고기를 넣어서 가른 그런 것만 안 먹으면 방금 얘기하는 대장균 0157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우리는 이제 상추는 생으로 먹잖아요. 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로메인 상추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이 내렸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로메인 상추 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두 군데서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큰 대단히 생산지인데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하고 아리조나주에 있는 유마 두 곳에서 나와서 전 세계로 이 채소들이 수출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로메인 상추 안에서도 대장균 0157이 발견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상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유마주 인근에 가까운 곳에 축산 밀집 사육 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육 시설 안에서 어떤 이제 동물 안에 대장균 0157이 발견이 되었을 거고 그 동물로 인해서 축산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 시설, 하천 시설로 이렇게 흘러서 이제 그 잎채소 생산하는데 물을 줄 거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주었을 때 그 물을 먹은 또 상추 안에 이제 대장균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로메인 상추에 이제 그 병영균이 감염된 거죠. 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꼭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시골에 갔는데 거기 강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밭이 있어서 마늘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지인께 여기 물은 어디서 왜 이렇게 물이 더럽냐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깨끗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녹조이며 거의 50% 이상을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뭔가로. 그래서 여쭤봤더니 인근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 변이죠. 그러니까 도시처럼 그렇게 그 화장실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서 그게 그대로 타고 강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 강에서 이제 물을 식수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식수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농업 용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스프링클러 방금 네, 말씀하셨듯이 그 오염된 논에 있는 물을 스프링클러로 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오염된 저수지 물이 그렇게 그 부근에 강 부근에 있는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낙동강 네. 주변에 많은 농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박은선 씨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셨을까요? 저도 이거 지금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0157로 인한 그런 미국에서 그 0157로 인한 그 식중독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5가지 중에 5위가 소고기인 거예요. 네. 그 대체 1, 2, 3, 4위는 뭘까? 다 채소류인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 1번이 뭐 아까 몰랐다. 로메인 상추, 뭐 네. 2번이 뭐 새싹, 저희가 새싹. 많이 맞잖아요. 새싹, 뭐 그다음에 뭐 멜론,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채소도 네. 가장 안전한가.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4대강 사업으로 그 녹조 현상이 엄청 심각한데 그 녹조 현상에 있는 그 주변 농가들은 어떨까 봤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추정 60분하고 PD 수첩 내용 봤거든요. 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혹시 그거 추정 60분요? 추적 60분하고 네. 왜냐면 MBC 거 제가 PD 수첩에도 나와요. 그 PD 수첩에 녹조라고 치시면 네. 그래요?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게 KBS에도 나오고 MBC도 나와요. 왜냐면 또 한 방송사만 하면은 또 그냥 문제가 네. 뭐 그렇게 두 개를 다 봤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그
그 지역에 그 낙동강을 추출 그 주변에? 해서 봤더니 네. 그 마이크로 시스틴이라는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그 마이크로 시스틴이라는 게 그 청산가리 100배도 독이 엄청 심각한 거래요. 근데 그게 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5월에 보츠와나에서 코끼리가 350마리 2달 동안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봤더니 걔네들이 먹는 물에 마이크로 시스틴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청산가리가. 마이크로 시스틴이 거기서 이제 그 피지수첩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그 검사를 했는데 그 마이크로 시스틴이 1,500 ppb라고 그러니까 이게 리터당 뭐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1,500 정도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8mg 8 마이크로그램 리터당 8 마이크로그램 있으면 수영을 못하게 하고 20 이상이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수치인 건데 우리는 1,500이 나온 거죠. 아. 그래서 그거로 실제로 이제 상추를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부나 뭐 이런 그런 데서는 이거 문제가 없다 했는데 그 이 농원용수로 해서 그 식물에는 그게 저장이 안 된다, 검출이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해요. 상추를 진짜 키우는 거 상추는 금방 자라니까 녹조 그러니까 뭐 상류, 중류, 하류 이게 좀 다르겠죠. 녹조 그게 네. 녹조 그 심각도가 다르겠죠. 근데 좀 제일 심각한 부분으로 이제 키웠겠죠. 그렇게 했더니 상추에서 엄청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5장만 먹어도 그게 체내에 엄청 쌓인다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식소로 사용하는 것은 이게 다 정수를 하는데 농업용수는 정수도 하지 않고 독성 성분도 그 심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게 그냥 다 농업용수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 용두양수장이랑 양수장은 그 양수장 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용수나 이런 걸로. 근데 거기 거를 채취를 해서 하니까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는 거기 안 사니까 거기 거 채소만 안 먹으면 되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에어로졸 형태로 돼서 공기 중으로 다 네. 방출이 된다고 해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간질환, 암도 걸리고 뭐 신경계 질환, 근육계 질환 모든 뭐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게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 보니까 굉장히 쇼킹한 건데요. 네. 쇼킹해서 좀 잠시 그 쇼킹한 감을 좀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음악 한번 꼭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DJ 덕의 여름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계속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 지구로운 취직생활을 듣고 계시고요. 지금 영화로 보는 다큐 이야기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말 안전한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은선 씨께서 우리 4대강 산업으로 인해서 낙동강의 녹조 현상, 사실은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식품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쇼킹한데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내가 먹는 음식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PD 수첩이나 추적 60분에서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 다큐에 나온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 많이 먹는 이제 우리 육류 중에 하나가 치킨인데요, 닭고기인데요. 미국에서도 소비하는 육류 중에서 닭고기 소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생닭을 한 부분, 다큐의 한 분이 정확하게 애널리시스 같은 분이었던 걸 기억이 드는데, 생닭을 집으로 가져오는 순간 집안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다큐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정미 선생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분이 미생물 학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생닭을 사서 마트에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조리해서 밥상에 올리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포장지 벗기고 또 손 씻고 또 그리고 이제 도마도 씻고 도마 위에서 조리하고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 12개의 오염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염을 접촉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을 깨끗이 매번 씻지만 수도꼭지도 오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한 먹거리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내가 손을 씻는다는, 주방에서 깨끗이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행위들이 다 오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닭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닭뿐만 아니라 달걀 사건, 유명한 달걀 사건이 있잖아요. 네. 2010년에 잭 디코스터 계란 생산 업체가 생산한 달걀로 인해서 미국인 5만 6천 명 정도가 식중독 균인 살모넬라 균으로부터 오염된 것이 그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때 그 업체 달걀 5억 개 정도를 리콜하는 게 되었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건강, 국민의 건강, 소비자의 건강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괴물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살모넬라 균이라는 얘기죠. 네, 살모넬라 살모넬라 균이 균이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살모넬라 균이요. 네. 그러니까 밀집 사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닭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사육을 당하고 그 공간 내에서 닭들이 이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배출하고 뭐 그런 여러한 과정 네. 속에서 이제 세균이 감염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닭에는 세균이 감염된 상태가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네.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균이 이제 그런 사육 과정에서 살모넬라 균에 감염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생산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규제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다시 슈퍼에서 균이 있는 상태의 생닭이 판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정부는 규제할 수 있는 규제안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슈퍼에 가서 그 생닭을 사온다라는 것은 그 살모넬라 균을 집안으로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살모넬라균은 6분에서 7분 정도 끓이면 사라진다고는 하니까. 네. 네,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집에서 어떻게 그거를 조리를 하고
그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병에 걸리게 될지 안 걸리게 될지 그게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닭고기를 집에서 요리할 네. 때는 절대 같은 도마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네.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생닭에는 그냥 살모넬라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도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보통 그 한 도마로 예전엔 썼지만 지금은 많이 다 그렇게 따로따로 쓰실 거긴 한데 뭐 육류, 어류, 채소 그렇게 따로 이제 쓰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냉장고 보관할 때도 혹시 그 막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닭고기는 가장 아래 칸에 보관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네. 왜냐하면 윗칸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흘려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를 할 때는 채소, 그다음에 육류, 어류, 그다음에 생닭을 제일 마지막에 조리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닭을 집에서 요리할 때 무조건 도마를 다른 재료를 쓰는 것과 구분해서 하라는 네. 얘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생닭에 네. 살모넬라균이 있다라는 있다고, 전제하에 네, 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계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껍질에 살모넬라균이 있으니까 네. 이제 항상 잘 씻고 네. 그다음에 조리할 때도 껍질이 안 들어가게끔 음. 가끔 이렇게 조리를 하라고. 그렇다면 냉장고에 우리가 달걀을 보관할 때 왜 냉장고 자체 그 트레이가 있잖아요. 계란 네. 트레이가 있는데 네. 뚜껑이 요새는 있는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계란은 넣을 수 있는데 위에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살모넬라 균이 있다고 하면 걔가 돌아다니는 마트에 거잖아요. 가시면 계란이 어떤 계란은 상온에 있고 어떤 계란은 냉장에 있잖아요. 네. 냉장에 있는 계란은 씻어서 나온 계란이에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살모넬라균에서는 안전하지만 빨리 소비를 해야 된대요. 왜냐면 닭이 알을 낳으면서 이 막을 씌우는데 그 막을 씌우는데 그 막이 그 알을 상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막이어서 상온에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괜찮은데 그 대신 살모넬라균이 같이 있으니까 그 마트에 유통하는 냉장고에 있는 들어있는 닭 그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걸 깨끗이 다 씻는 거예요. 그 대신 빨리 소비를 해야 되니까 냉장 보관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냥 상온에. 그 상온에 있는 그렇구나. 것들은 씻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씻겨지지가 않으니까 냉장을 안 하고 상온에 보관해도 괜찮게끔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씻어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옮기면 안 된대요, 트레이에. 그냥 그 판채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좋은 거 배웠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돼서 네네. 왜냐하면 어떤 마트에 가면 냉장이 있고 그냥 상온에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상하니까 냉장 보관을 하는 거고 그 상온에 있는 건 씻겨지지 않은 거라서 그냥 그렇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자, 그럼 식품 관련 이제 규제를 하는 기관이 어딘가요? 우리나라는? 그 제가 뉴스에 보면 식약처 많이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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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줄여서 네. 식약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먹는 모든 농산물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나눠져 있는 건가요? 농산물하고 좀 나눠진 게 왜냐면 그 어떤 보면 농산물 품질 뭐 관리 뭐 이런 부서가 따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미국에 보면 이제 농무부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류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네. 채소 과일을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이제 책임을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타코를 하나 주문했어요. 그럼 네. 타코에는 육류가 들어갈 수 있고 채소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먹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서로 그 기관이 정부 기관이 서로 책임을 그런가요? 회피하는 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혹시 그런가 싶어서요. 축산물하고 아마 그 나눠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네. 잘 모르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저야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네. 식품 안전처니까 네. 식품이니까 다 식품이니까 같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예.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의 이유를 제기하는지 사실은 궁금하네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네. 매일 먹는 음식 하루에 3끼, 4끼 이상을 먹는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그만큼 제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고요.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로 접어들 시간인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이 제목이 이제 음식에 감춰진 더러운 진실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네. 전체적으로 보시고 각각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방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음식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음식을 대하는 어떤 정부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정미 선생님 먼저 네 이걸 보시고 어떤 다큐 느낌? 보고서 네네네. 그리고 이 다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네, 저는 이제 그 발전이 되고 이런 게 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저희 편하게 생활하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마트에 네. 가면은 딱 다 진열되게 깨끗이 다 돼 있고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예전에는 엄마가 막 시장을 많이 갔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마트 가면 봉지로 딱 포장돼서 딱 깨끗이잖아요. 시장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하는 것이 어떤 면은 이제 편리함을 가져다 주긴 했는데 이 면에는 이런 그 질병 같은 것도 그와 더불어서 많이 생기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겠지만 이제 뭐 편안함을 대량 생산하고 막 대량으로 뭐 이게 양조장 뭐 이렇게 양계장 이런 데서 네네네. 막 이렇게 막 닭도 키우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희한테는 뭐 편리함도 가져다 줬지만 어떤 면으로는 이제 좀 질병이나 이런 것도 가까이 갖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밀집형 사육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네. 밀집형 사육을 통해서 사실은 소비자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우리가 음식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죠. 네. 그리고 농장주는 또 좁은 공간에 밀집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왔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표면적으로 보면은 윈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말 윈윈일까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밀집형 사육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AI 생기면 모두 다 지금 맞아요. 산채로 이제 네. 지금은 그런 방법이 좀 없어졌지만 그런 건 굉장한 낭비이고 하나는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확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식품 안전에서 오는 문제들이 앞으로는 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조금 더 내가 비싸게 어떤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이제 유기농 제품을 그런데 이제 또 유기농 제품을 얘기를 하면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유기농 제품을 다 쓰냐라고 해서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걸로 네. 계속 순환되는데 네. 우리가 조금 우선 불편한다 하더라도 유기농 제품을 쓰다 보면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늘어날 거예요. 네. 늘어나면 가격이 좀 떨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코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밀집형을 하고 또 싼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계속 돌고 도는 것이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고민이 돼요. 네. 항상. 그 이제 맞아요. 유기농 제품을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유기농 비건을 우리가 좀 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우리 일상에서 커피 한 잔 마시죠. 네. 커피 한 잔. 네, 커피 한 맞아. 잔이면 이제 뭐 싼 것은 3,500원에부터 네. 7,000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쌀은 우리가 한 포대에 얼마 정도 되나요? 20kg에? 한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7만 원?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가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안 마신다고 두 잔 마시는 걸 한 잔으로 줄인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이면 얼마가 돼 있어요? 5, 3, 15만 5천 원이 아니고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15만 원이면 그것으로 유기농의 쌀을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거 생각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지금은 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사실은 네. 기후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 음식과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만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네. 마트 가서 실제로 저는 이제 로컬 푸드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로컬 푸드 하나로마트 가면 유기농 제품하고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경우 쌀이나 네. 쌀이나 채소는 유기농 제품하고 그냥 일반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근데 막 우유 같은 경우 뭐 계란 우유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도록이면 뭐 상추 같은 것도 보면 무농약, 유기농 보면은 네. 그렇게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소비자가 많이 바뀌어야만이 이 무농약, 무농약 하면 이렇게 노랗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게끔 네. 요즘 그러면 로컬에 가면 사실은 무농약이라는 것이 자주 눈에 띄어요. 맞아요. 네. 유기농도 있고 무농약 많이 그렇죠. 있죠. 네. 친환경 이런 네. 거. 제가 그러니까 저번 5월 초순쯤에 그 모판에서 모내기 하기 직전에 모판을 이제 그걸 이양하는 땅에다 이양하는 걸 도와줬어요. 어떤 고산에 가서 도와드렸는데 그분들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분들이 출하한 쌀을 이렇게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마크를 붙여서. 왜냐하면 바로 옆에는 그냥 농약을 하고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들은 실컷 우럭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옆에는 농약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그 유기농이 되기까지가 되게 허가 규제가 맞아요. 굉장히 세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이제 농사를 짓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이거는 공기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땅 속에 있는 물도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말처럼 다 유기농이 될 수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그분들 얘기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두 다 정말 집중해 동물 복지하는 거 찾고 유기농하는 거 찾고 하지만 그게 정말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소비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만의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면서 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더 짙어졌어요. 환경 다큐 보면 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고산에 있는 그 유기농 벼농사를 짓고 있는 벼두레라는 공동체예요. 맞습니다. 네. 벼두레 공동체인데 저희 그 유튜브 지구로운 취식생활에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6개월 전에 이 방송을 한 바가 있거든요.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유기농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내 밭을 여기 있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옆에 이제 지역이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이제 뭐 바람에 의해서 날려오면은 이 굉장히 그 규제가 좀 까다로워서 유기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나는 유기농으로 했는데 옆에 그 외부 다른 환경에 의해서 오염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는데 왜냐하면 그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유기농을 아까 고집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야 유기농이 어딨어 막 맨날 이래요. 유기농 근데 실제로 농사 지으신 분이 옆에서 저한테 그 친구한테 유기농 받기 진짜 힘든 거라고. 네. 진짜 힘들다고 진짜 유기농 있다고
진짜 그거 진짜 힘든 거라고 저 주변에도 있어요. 인삼 농사 유기농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 과정 있잖아요. 무농약으로 네. 몇 년 해야 되고 네. 그 전에 땅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분을 알아서 유기농이 진짜 힘든 건지 알아서 유기농 사 먹거든요. 네. 근데 모르는 분들은 유기농이 어딨어. 네. 옆에서 이렇게 다 농약 치는데 다 농약 들어가지. 네. 그 유기농 지금 그 기준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심됐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왜냐면 그 정말 유기농으로 해서 출하가 되면 그 가격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우선. 네. 그런데 이제 농부 입장에서는 농민 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애써서 했는데 그 규제에 그러한 거, 그러니까 좀 더 규제가 그 완전히 고정해놓고 이게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분명히 이제 가가놓고 와서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그 조그만 일부의 어떤 그 외부에 의해서 오염됐을 경우에도 그 유기농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드론으로 네.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고요.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다음 다큐도 사실은 좀 기대가 되는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모여서 다시 한번 어떤 다큐를 다음 시간에 이어갈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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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네, 박은선, 최정미 두 패널로부터 음식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미국 정부가 식품 안전에 대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식품 안전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공급처를 지지하는 일이 꼭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비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주에 또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날게요. 안녕.